네,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자, 2월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자, 크게 볼 때 해외라든가 국내의 금융경제 이슈에 대해서 몇 가지를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입니다. 사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도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기정사실화 되었었습니다만 더 빠르게 움직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자넷 옐런 FRB 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 후 정도가 되면 3% 정도가 될 거다. 그래서 즉 1년에 두세 번 정도 올라갈 것이다. 그것도 0.25%포인트, 즉 베이비 스텝이라고 그렇습니다. 즉 0.5%나 1%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빅 스텝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어떤 그 슬라이딩이 약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올라갈 걸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유명한 그 경제학자입니다. 로고프 하버드 교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즉 올해 2017년도만 하더라도 4번 정도를 인상할 것 같고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 경제가 화랑이 될 거기 때문에 물가도 많이 올라갈 것이고 따라서 좀 더 공격적이고 좀 높은 레벨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렇게 좀 우려스러운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영국이 이제 하드 브렉시트라고 합니다. 즉 경착륙을 하죠. 우리가 어떤 덩치가 큰 그런 그 비행기일수록 어떤 그 활주로가 길어야 됩니다. 경비행기 같은 경우는 짧아 내릴 수 있지만 상당히 큰 그런 비행기들은 길게 내려야 되는데 그 덩치가 큰 대형 비행기가 활주로가 짧은 그런 그 공항에 착륙한다고 보시면은 이제 이해가 쉬울 건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어떤 그 이민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해서 영국은 상당히 부정적이었고요. 그리고 관세 동맹, 즉 어떤 유럽 연합에서 어떤 경제 공동체로 활동을 할 때 이런 관세 같은 부분을 자유롭게 하겠다. 즉 영국 자체적으로 좀 더 보수적이고 유리하게 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서 탈퇴를 결정했는데요. 유럽 연합은 1957년도에 결성이 돼가지고 발전해 왔습니다. 28개국까지 이제 확정이 됐는데 영국이 이제 탈퇴하면서 혹시라도 네덜란드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또 유사한 나라들이 빠져나갈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물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에는 어떤 유럽이라는 큰 시장, 어떤 수출 시장에 큰 타격이 이제 올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 포퓰리즘이라고 하죠. 인기에 영합한 정치인들이 근시안적인 그런 어떤 정책을 펴면서 경제가 거기에 희생되는, 그리고 고립주의, 즉 세계화를 거꾸로 뒤집는 거죠. 즉 이렇게 로컬로 가는 개념인데 이거와 같이 움직인 세트인 컨셉이 바로 보호무역, 관세 인상, 무역 보복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축구에서도 세트 플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선수들이 정말 전력투구로 공격하고 전력투구로 방어하게 되면 골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그 골을 넣거나 막기 위해서 무리하다 보면 반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골대에 가까운 곳에서 프리킥 찬스를 얻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어떤 골을 넣을 수가 있죠. 사실 세트 플레이라는 것은 그만큼 준비가 잘 된, 즉 공격하는 쪽이 유리하게 그렇게 전개되는 축구 어떤 경기 룰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것들을 서로 하려고 하면 축구 경기가 재미가 없겠죠. 어떻게든 반칙을 유발해 가지고 이제 손쉽게 골을 넣으려고 하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화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지 않았더라면, 특히 탈퇴하더라도 소프트 랜딩, 즉 연착륙을 한다고 하면은 큰 충격이 없을 텐데 파운드화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이 브렉시트를 가결하는 국민투표 날만 하더라도 1달러에 1.488 파운드였었는데 얼마 전에 브렉시트 로드맵, 즉 경착륙하겠다, 빨리 끝내겠다라는 것을 발표한 날은 많이 떨어졌죠. 1.2 파운드 정도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와 한국의 경제 지표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주가 지수인데요.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10년 전에 비해서 3배가 올랐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2000포인트에서 엎치락 뒤치락을 하는 그런 박스권이 벌써 6년째 잠겨 있거든요. 소규모 개방 경제죠. 사실 그 중진국 같은 나라에서 주가 지수가 10배 오른다라는 건 크게 놀랍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처럼 아주 거대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강국의 대표 지수가 3배 올랐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제조업에 대해서 상당히 큰 어떤 기대치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8년간 재임하면서 경제의 어떤 펀더멘탈을 상당히 닦아놨습니다. 그 결과 지금 2만 포인트가 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또 경신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금리를 좀 가파르게 올리려고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 6년째 1800에서 2100포인트 사이에서, 즉 종전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상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점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의 펀더멘털은 매우 좋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물론 삼성전자 한 종목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긴 합니다만, 퍼가 9.6배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경쟁사인 인텔이라든가 애플 같은 경우보다 훨씬 그 퍼가 낮아서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그런 증권사죠. 노무라 증권 쪽에서는 앞으로 삼성전자가 주당 270만 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코스피도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7가지 경제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기 지표 쪽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요, 5개월 연속으로 1% 후반, 그리고 지난달은 2%대를 턱걸이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사실은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석유류 제품들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 결과 물가가 2%로 올라갔는데, 사실요, 물가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경제는 순기능을 합니다. 즉, 지금 소비하지 않고 미래 소비하게 되면 더 비싼 값의 어떤 재화와 물건 또는 이런 용역을 구입해야 되는데, 미리 소비하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반적으로 건전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장바구니 물가 쪽에서 많은 타격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가 위축되는 이런 현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약간 낮은 상태에서 이제 약보합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우리 제조업 업황 지수, 업황 실적 BSI 지수는 좀 중폭 상승했습니다. 75포인트 정도 보이고 있고요. 무역 수지는 32억 달러 흑자가 났는데, 이 부분은요, 무려 5년째 만 60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아주 우리 특별한 그런 시그널인데, 물론 불황형 흑자라는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리 숫자 10% 이상 올라간 적이 사실은 4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4년 동안 최초로 지금 두 자리 숫자로 올라가가지고 좀 긍정적인 요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주가 지수는요, 코스닥을 빼고 나머지 5가지는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중국도 요즘은 조금 상승하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 주가 지수야 사실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장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경기가 좋아지는 모양새고, 우리나라는 또 미국제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수출 주된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 연동될 수도 이제 있겠습니다. 반면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증권사에서 이제 목표 주가를 제시할 때 언론사의 조사에 의하면 애널리스트들이 10건을 예측을 하면은 8건 정도가 오차범위 밖에, 즉 뻥튀기라는 겁니다. 뒤집어 얘기하면은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보고서만 가지고 투자한다고 하면은 반대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
그래도 우리 업계 가장 그 전문가 중에 한 그룹인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자료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금리는요, 뭐 미국을 중심으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빨리 올리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한 3년 정도로 두고서 미국이 지금 0.5에서 0.75%포인트 사이에서 기준금리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3% 된다 하더라도 절대 금리 수준이 여전히 낮다라는 겁니다. 사실 미국도요, 10년 전에 그때는 5% 구간이었거든요. 그렇게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장시간을 두고 올라갈 걸로 보여지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 절대금리가 낮은 구간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금리를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특히 수익형 부동산 같이 요새 한참 뜨고 있는 거죠. 이런 투자할 때는 철저하게 입지 중심으로 그리고 공실이 없는 곳에 이런 새거, 특히 분양가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제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여전히 금리는 낮은 구간에 상당 기간 머물러 있을 것이다 라는 쪽에 중심을 두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율은요, 조금 내렸습니다. 1183원 정도 원달러가요, 돼 있는데 우리나라가 안정적으로 무역수지 흑자가 나기 때문에 우리 환율이 엄청나게 뭐 이렇게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즉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4천억 달러에 육박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통한채라든가 외평채 이런 채권을 발행하고 어떤 그 회수하는 그런 정책을 펴면서 환율 조작국 정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통화량은 여전히 좀 좋은 편입니다. 투자자 예탁금이라든가 코스피 주식거래 대금 강보합이고요. 주식형 펀드 잔액은 좀 약보 합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원자재는 두 가지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두바이유와 국제금시세인데요. 두바이유는 불과 1년, 2년 전만 하더라도 20달러, 30달러 선에서 움직였던 걸로 관찰했는데 지금은 앞글자가 5자가 됐습니다. 53달러 정도 월 평균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오펙이라든가 이런 그 산유국 기구에서 어떤 산유량, 채굴량을 더 감산한다고 결정하게 되면은 금방 60달러, 70달러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이 전량 수입하는 나라에서 물가는 또 상당히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것은 늘 염두에 두시고 자산관리 코치를 하시기 바라고요. 부동산 쪽은요, 그동안 계속 증가율은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수년 동안. 특히 전세가격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올라갔었거든요. 하지만 지난달 기준으로 멈췄습니다. 증가율이. 즉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는 아니지만 증가율이 멈췄다는 것은 어떤 부정적인 시그널이죠. 예를 들어서 음마아파트의 재건축 기대 때문에 불과 1, 2개월 전만 하더라도 30평, 즉 79제곱미터쯤 되는 건데요. 이런 그 사이즈의 음마아파트 매매가가 12억 정도에 육박했었습니다. 12억 정도가 넘거나 일부. 근데 이 부분이 지금 11억대 밑으로 내려갔고 거래량도 거의 없습니다. 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강남발 재건축, 재개발 이런 부분도 조금 숨고르기에 들어간 거 아닌가 싶고요. 그렇게 되면은 전국적으로 입지가 열악한 곳에 있는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또는 수익형 부동산 쪽은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지표를 바로 주택 매매가격 지수와 주택 전세가격 지수가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달 한 달 동안도 잘 자산관리 코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